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소녀의 얼굴을 처음 보는 분이라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보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얼굴에 멍이 가득합니다. 수진, 18살의 여고생. 오늘도 그녀는 의식 없이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수진아, 제발 눈을 떠. 병실 의자에 앉아 동생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남자, 민석입니다. 그의 눈가에는 밤을 새웠는지 다크서클이 찌게 내려 앉았습니다. 며칠째 병실을 지키는 오빠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민석은 수진의 손을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갑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창 너머로 펼쳐집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감히 내 동생을.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수진이 병원에 실려온 건 3일 전이었습니다. 학교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수진. 그녀의 몸 곳곳에는 멍이 가득했고 의사는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이라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 민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민석을 모릅니다. 그저 서울대 법대생, 모범적인 형제라고만 알고 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의 과거가 있습니다. 강북 일대를 주름잡던 강북파의 중간 보스였던 시절. 그 시절의 별명은 학살자 민석. 한번 그의 손에 잡히면 살아선 나오지 못한다는 무시무시한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동생 수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피 대신 법전을 들었고 조직의 어둠 대신 강의실의 빛을 선택했습니다. 4년간 그는 완벽하게 세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릅니다. 흔들림 없고 단단하며 거침없습니다. 마치 예전으로 돌아간 듯한 걸음걸이. 병원을 나서 민석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 덕배 형이라는 이름 앞에 손가락이 잠시 멈춥니다. 망설임도 잠시 그는 결국 전화 버튼을 누릅니다. 형 오랜만입니다. 민석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법배생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4년 전 강북의 밤거리를 뛰던 그 목소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석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 동생을 건드린 놈들 모조리 찾아야 합니다. 진짜 오랜만이다. 덕배의 목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민석은 강북의 한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자주 찾던 곳이었죠. 포장마차 주인은 민석을 보고 놀란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도래님 오셨네. 형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없습니다. 수진이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민석의 말에 덕배는 소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이 됩니다. 수진이가 왜 무슨 일이야? 덕배는 민석에게 수진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덕배에게도 수진은 친동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민석이 조직을 떠날 때 덕배는 수진이 잘 키워라 라는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학교 폭력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민석의 차분한 목소리 아래 끓어오르는 분노가 느껴집 덕배는 주먹을 꽉 줍니다. 누구야? 어떤 새끼들이? 민석은 수첩을 꺼냅니다. 벌써 조사를 마친 듯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입니다. 모두 명문대 진학을 앞둔 우등생들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모범생인데 수진이에게는 악마였죠. 그리고 민석은 또 다른 페이지를 넘깁니다. 이 학생들 뒤에는 이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모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사, 대기업 임원, 의사, 그리고 학교 재단 이사장의 아들도 있습니다. 덕배는 눈을 크게 뜹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겠네? 민석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묻혔죠?
CCTV는 고장났다고 하고 목격자들은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서 형을 찾은 겁니다. 법이 해결할 수 없다면 민석의 눈빛이 변합니다. 덕배는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4년 전 적들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다. 민서가 이럴 때 형을 찾아줘서 덕배는 소주를 단숨에 비웁니다. 근데 넌 법대생 아니냐? 그동안 열심히 살았잖아. 이러다 다 망치는 거 아냐?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깨어나지 않으면 제가 쌓은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법을 공부한 이유는 정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덕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았어. 내가 도울게. 근데 넌 직접 손 더럽히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 제가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전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더 현명하게, 더 철저하게 그들이 수진이에게 한 것보다 더한 고통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합법적으로. 덕배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네, 제가 배운 법이 쓸모가 있을 때가 왔네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지만 그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그날 밤 민석의 작은 원룸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5명의 가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SNS 계정, 주소, 일과 약점, 그들의 삶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김준호. 민석은 사진 한 장을 핀보드에 고정시켰습니다. 수진을 괴롭힘의 추동자였던 학생이었습니다. 내가 처음이야, 준호야. 민석의 첫 타겟, 대형 건설을 해서 김건설의 회장 아들이자 수진을 괴롭힌 추동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으며 곧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유학을 앞두고 있는 모범생입니다. 하지만 그의 SNS 피공개 계정에서는 수진을 괴롭히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침 일찍 민석은 준호가 다니는 고등학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펼쳐놓은 그의 모습은 마치 젊은 사업가 같았습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확인합니다. 7시 45분, 준호는 매일 2시간의 이 길을 지나갑니다. 예상대로 준호가 고급 자동차에서 내려 학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그를 향해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학생. 민석의 인사에 준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여동생 강수진 알고 있죠? 민석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 지금 바빠요. 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정한 제스처였지만 그 손에는 4년 전 강북의 거리를 집어했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좀 보세요. 민석은 준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비공개 SNS 계정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수진을 괴롭히는 장면들, 그리고 충격적인 메시지들. 이거 어떻게?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민석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방과 후 병원으로 오세요. 강북대학병원 307호실, 수진이가 있는 곳입니다. 다 갈 수 없어요. 오늘 중요한 모의고사가. 준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미소를 지은 채 말했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이 학교 게시판에 올라가겠네요. 물론 아버님 회사 이메일로도 전송될 거고요. 제발요, 그러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에서 손을 떼고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오시기까지 병원에 와 있으세요. 그리고 민석은 준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함께 데려오세요. 모두 다요. 학교로 들어가는 준호의 뒷모습을 보며 민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전에 귀였다면 준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더 효과적이고 더 고통스러운 방법. 병원으로 돌아온 민석은 수진의 병실 앞에서 덕배를 만났습니다. 잘 됐어? 덕배의 물음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올 겁니다. 너 진짜 변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새끼 병원 실력 왔을 텐데. 덕배의 말에 민석은 수습을 지었습니다. 그랬다면 전 범죄자가 되고 그 아이들은 피해자가 될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만들 겁니다. 오후 준호를 포함한 5명의 학생들이 병원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교복 차림이었고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보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석은 그들을 보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군, 요어 따라오세요. 수진의 병실로 틀어서는 학생들은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을 보고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짓이냐고요? 우리는 그냥 장난친 것뿐인데, 한 학생이 변명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의사 차트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다발성 타박상, 우측 갈비뼈 2개 골절, 경미한 뇌진탕, 그리고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이게 장난인가요? 민석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학생들은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민석은 병실 구석에 놓인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수진에게 한 모든 일을 자세히 녹음해 주세요. 뭐라고요? 저희가 왜 그런 것? 한 학생이 반발했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녹음하는 것. 그 후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경찰과 학교 그리고 언론에 모두 공개하는 것. 당신 말대로 우리가 다 인정하면 그 다음엔 뭘 어쩌려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우선은 진실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결국 학생들은 차례로 녹음기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민석이 보여준 증거들 앞에서 그들은 한 명씩 자신의 행동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을 화장실에 가두어 폭행한 일, 교실에서 모욕을 준 일, SNS에서 괴롭힌. 녹음이 끝나자 민석은 녹음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습니다. 학생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죠. 여러분이 수진에게 준 고통은 단 한 번의 사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괴로웠던 수진처럼 여러분도 매일매일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상들이 떠난 후 덕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다 들었어. 근데 너 녹음한 것 가지고 뭐 할 거야?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단은 보관해 둘 겁니다. 그리고 민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준호의 아버지를 만날 차례입니다. 이틀날 민석은 김건설 혼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 김 회장은 강남 일대에서 유명한 건설업계 거물이었습니다. 민석은 로비에서 김 회장의 비서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 명함에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조교 강민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회장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 준호 학생에 관한 일입니다. 민석의 말을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김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10분 시간을 내주신다고 하십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은 고급스러웠습니다. 탁 트인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준호에 관한 일이라고. 김 회장은 바쁜 듯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민석은 침착하게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 맞아요. 저희가 강수진을 화장실에 가득 엎드렸어요. 제가 추동자였고 김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협박하러 온 겁니까?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단지 진실을 알려드리러 왔을 뿐입니다. 돈이 필요한 겁니까? 얼마면 되겠습니까? 김 회장이 서랍을 열려고 하자 민석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정의라고 김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무슨 정의를 말합니까? 이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군요. 사람 잘못 건드렸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이 사람을 잘못 건드리신 겁니다. 제 동생 수준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차가운 위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압니다. 아주 잘. 당신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건물에서 살아서 나가기 힘들 겁니다. 김 회장이 전화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민석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전화 안 거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전화 안 거는 게 좋을 겁니다. 민석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회장의 회사가 최근 입찰받은 강남 재개발 사업 관련 비리 자료가 있었습니다. 입찰 과정에서의 뒷걸음과 불법적인 작은 흐름. 이 자료는 제 손을 떠나는 순간 검찰청과 언론사로 바로 전송됩니다. 김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민석은 천천히 일어나 김 회장의 책상에 양손을 집었습니다. 저는 그저 동생을 사랑하는 오빠일 뿐입니다. 그리고 민석은 김 회장의 귀가에 속삭였습니다. 예전에는 학살자 민석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 별명을 들은 김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오래 일한 그는 강북파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학살자 민석, 김 회장은 의자에 힘없이 추조한 짝수. 이제 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은 다시 의자에 앉아 정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첫째, 준호는 미공유학을 포기하고 일반 대학에 진학할 겁니다. 둘째, 회장님은 학교 폭력 피해자 지원 재단에 10억을 기부하실 겁니다. 셋째, 준호는 수진이가 깨어날 때까지 매일 병원에 와서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말도 안 돼.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석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료가 검찰에 가면 회장님은 최소 7년형을 받게 될 겁니다. 준호의 미래도 회장님의 회사도 모두 사라지겠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김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소, 당신 요구대로 하겠소. 하지만 그 자료는?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료는 제가 보관합니다. 회장님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민석은 김 회장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빗속을 걸으며 휴대폰을 꺼내 덕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첫 번째 완료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타겟으로 갈게요. 덕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아, 너 진짜 대단하다. 옛날에는 주먹으로 해결했는데 이제는 머리로 해결하는구나. 민석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주먹도 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게 더 효과적이니까요. 병원으로 돌아온 민석은 수진의 병실에 들어가기 전에
복도 구석에 있는 의사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을 담당하는 박 이사였습니다. 강민석 씨,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의사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앉은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질문했지. 수진이 상태에 변화가 있나요? 박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조사하러 왔었어요. 학교 폭력 건으로요. 경찰이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찾아가 자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도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민석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음. 그가 가져간 녹음 파일은 여전히 그의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그 학생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갔다고요? 그렇다고 하더군요. 특히 김준호라는 학생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졌다고 해요. 다른 학생들은 자신이 시키고 압박해서 그랬다고. 박 이사의 말에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석이 병실로 돌아왔을 때 놀랍게도 김준호가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민석을 보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빠, 아니, 강민석 선배,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게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건 윤재혁 검사를 만나기로 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청 로비에 들어선 젊은 남성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민석 씨군요. 윤재혁입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검사였습니다. 윤 검사의 사무실에 들어선 민석은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사님께서 왜 저를 만나자고 하셨는지. 윤 검사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커피를 마시며 윤 검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석 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김건설의 비리를 오래전부터 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죠. 그런데 어제 익명으로 결정적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료가 저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 검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낸 사람이 학살자 민석이 아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강민석 씨에 대해 조사해 봤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꾸덕습니다. 윤 검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4년 전 강북파 해체 과정에서 증언했던 민석이 바로 당신이죠. 조직을 나와 새 삶을 찾았다. 서울대 법대생이 되었다. 인상적인 이력입니다. 그게 검찰과 협조하는 조건으로 새 삶을 살게 된 겁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담당 검사는 아니었지만 기록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 왜 불려온 겁니까? 과거를 문제 삼으려는 건가요? 민석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윤 검사는 손을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도움을 청하려고 해요. 도움이요? 민석이 의아했습니다. 윤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가 자백한 학교폭력 사건,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 재단과 학부모들의 유착관계, 그리고 그 뒤에 김건설의 비리까지. 윤 검사는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학교 재단 이사장이 김 회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김건설이 개발한 땅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 로비가 있었다는 첩보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민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검사는 잠시 민석의 눈을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은 지금 두 세계 모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법의 세계와 그 이면의 그 두 세계를 아는 당신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이나 학교 재단 쪽에서 인맥을 이용하거나
친구 임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민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윤 검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진 양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복수로는 한계가 잠시 생각한 후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윤 검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김준호, 그 아이는 보호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발적으로 자백한 것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민석의 말에 윤 검사는 논란스럽게 보였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해 달라고요? 의회의 요청이네요. 윤 검사가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복수의 목적은 파괴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이미 그 길에 윤 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호가 계속 협조한다면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협력 관계입니다. 강민석 씨, 두 사람은 악수를 검찰청을 나온 민석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려는 순간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차 안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준호와 대화하는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의 날카로운 인상의 그 남성은 준호에게 무언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습을 몇 장 촬영했습니다. 남성이 떠나고 준호가 병원으로 들어가자 민석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병원 로비에서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준호는 민석을 보고 논란스럽게 보았습니다. 선배님,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어? 민석의 직접적인 질문에 준호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솔직하게 학교 재단 이사장님이셨어요. 저에게 경찰 진술을 번복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다 거절했습니다. 이건 이사장님이 주신 돈인데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석은 준호의 솔직함에 놀랐습니다. 그 이사장이라는 사람 어떻게 생겼어? 준호가 설명하자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본 남자가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또 접근하면 바로 나에게 연락해. 그리고 민석은 윤 검사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검사님께도 알려줘. 준호는 명함을 받아들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런데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두 사람은 함께 수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선 박 이사가 수진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 강민석 씨 잘 오셨네요. 박 이사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진 양의 뇌파 활동이 증가했어요. 의식이 돌아올 조짐이 보입니다. 민석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언제쯤 깨어날 수 있을까요? 박 이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의식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나간 후 민석은 수진의 손을 잡고 앉았습니다. 준호는 병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준호가 떠난 후 민석은 덕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학교 재단 이사장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예문 박정민입니다. 덕배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 지금 어디야? 목소리가 왠지 밝은데 수진이가 곧 깨어날 것 같아요. 형, 민석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덕배도 기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날 저녁 민석은 검찰청에서 윤 검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학교재단 이사장 박정민이 준호에게 접근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석이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윤 검사는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민석은 준호가 거절한 봉투에 대해 봉투에 지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준호가 직접 증언할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다 준호에게 직접 진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 검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민석 씨, 주의하세요. 이제 그들도 당신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석은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경로를 바꾸어 한적한 거리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그 차도 따라왔습니다. 민석은 한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검은 세단도 멈춰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민석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형님들? 민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자세는 언제든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라고 박 이사장님께서 인사하고 싶다고 하시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사장의 사람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바쁜데요. 약속을 잡아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약속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자고. 두 번째 남자가 민석의 팔을 잡으려 했어. 민석은 순간적으로 몸을 틀어 그 손을 피했습니다. 이봐요. 신사답게 행동합시다. 공공장소에서 이러면 경찰 부르는 수밖에 없네요. 긴장감이 감돌던 순간 골목 입구에 차 한 대가 더 들어왔어. 덕배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덕배가 차에서 내리며 물었습니다. 이사장의 사람들은 상황이 풀리자 물러섰습니다. 이 일은 잊지 않겠다. 첫 번째 남자가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민석은 덕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형? 덕배는 웃었습니다. 너 나간 뒤에 병원에 도착했더니 간호사가 방금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뒤따라왔지. 근데 그놈들 누구야? 아마도 학교재단 이사장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백혜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조심해야겠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그 박정민이라는 자가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도 인맥이 있고 강남 개발 사업에서도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야. 병원에 도착한 민석과 덕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의 병실 앞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고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민석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강수진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방금 전이에요. 간호사의 말에 민석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박 이사가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강민석 씨, 수진 양이 깨어났습니다. 아직 약하지만 의식은 명료해요. 형님이 보고 싶다고 합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나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수진이 약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라는 한마디에 민석은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침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다행이다. 얼마나 여기 있었어? 수진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넌 그동안 잘 쉬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 오빠나 기억나? 그날 일이 민석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날 화장실에서 준호랑 다른 애들이 나를 때렸어. 그런데 수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그만하라고 했어.
다른 애들이 계속 하려고 할 때 준호가 민석은 놀랐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때리긴 했지만 나중에는 말렸어. 근데 다른 애들이 듣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내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혔나 봐. 민석은 수진의 증언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윤 검사에게 연락해 수진이 깨어났다는 소식과 증언 내용을 전했습니다. 수진이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을까요? 윤 검사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만 회복되면 가능할 겁니다.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김준호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민석을 보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수진이가 깨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나중에 말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괴롭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수진이가 정말 다치는 걸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멈추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민석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만나보지 않을래? 그녀도 널 보고 싶어 할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요? 정말 괜찮을까요? 수진의 병실에 들어서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 수진. 수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와줘서 고마워. 민석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 잠시 병실을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정민 이사장과 김 회장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진과 준호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명확했고 윤 검사가 확보한 증거들과 함께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피고인 박정민, 김영수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 회장은 고개를 푹 숙였고 박 이사장은 분노한 표정으로 민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온 민석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수진아.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준호도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수진아, 정말 이제 저는 새 학교로 전학가게 됐어요. 새 학교? 민석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많이 바뀌셨어요. 회사도 정리하시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새 삶을 시작하기로 하셨거든요. 저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민석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멋진 결정이야. 내 앞길을 응원할게. 준호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처음엔 선배님이 무서웠지만 지금은 정말 존경합니다. 선배님 같은 법조인이 되고 싶어요. 그날 저녁 민석과 수진, 그리고 덕배는 함께 오랜만에 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민석아, 넌 정말 대단해. 덕배가 말했어. 폭력 없이 모든 걸 해결했잖아. 예전에 너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지.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 덕분이에요. 그리고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덕분이죠. 내가 법을 공부하기로 한 이유도 새 삶을 살기로 한 이유도 모두 수진이가 있었기 때문이니까요. 수진은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오빠, 나도 더 열심히 살 거야. 이런 오빠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운이야. 민석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는 거야. 늘 그랬듯이. 몇 주 후 민석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법대 교수실 앞에서 그는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강민석 군, 한동안 못 봤네. 동생은 어떻게 됐나?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교수님, 윤재혁 검사가 자네 얘기를 많이 하더군. 졸업 후 진로는 결정했나?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년 검찰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자네 같은 학생이 필요한 곳이지. 교실로 향하는 민석의 발걸음은 가볍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 얼굴, 전직 조폭과 법대생은 이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강한 의지와 날카로운 시선,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준이었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에 뭐해? 내가 요리할게.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일찍 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마치 그와 수준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찬 하늘이었습니다. 가끔 그는 아직도 학살자 민석이라는 악몽을 꾹 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면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일부일 뿐 그의 전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둠조차도 때로는 빛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민석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